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2025년에 뚝 떨어질까요? 27년까지 서서히 떨어질까요? 정책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2025년이 2022년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반기 때 22년처럼 하반기 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022년 뚝 떨어지던 시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첫 번째,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 봅시다. 그 전년도 21년과 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간다. 24년도 똑같이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내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22년도에 대출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2025년에는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대출이 줍니다. 왜? 내년에도 총량 규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은행권에서 2에서 3% 상승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연 22.5조. 3% 기준으로요. 이것도 좀 더 연말까지 계산하기 편하게 많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저거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이거를 분기로 따지면 5.5조 정도 되죠. 월로 따지면 1.85조 정도입니다. 근데요, 24년 9월에 서울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매매 가격 지수, 실거래 매매 가격 지수. 그 다음에 24년 9월에 실거래 전세 가격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즉, 9월 수준으로 대출이 나가게 된다면 매매든 전세든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혹은 10월, 11월까지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9월에 대출이 얼마나 나왔냐. 9월에 5대은행 5.6조 늘었습니다. 한 분기에 5.5조인데 9월에 5.6조가 늘었어요. 11월에 5대은행 가계부채 총 주담대까지 포함해서 총 1.9조 늘었습니다. 월별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년에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다. 이게 계획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요, 23년에 정책대출 엄청 풀었죠? 그래서 막 부추기다가 9월 되면서 대출 막혀가지고 나갈 대출 없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졌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월별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칠 만큼 부채가 한 달에 몰려서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 부채가 주로 어디서 나왔다? 초창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왔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기금에서 나올 돈이 없다. 도시기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 집값 띄우는데 쓰면요, 건설사가 망해요. 왜냐? 도시기금에 들어간 그 자금이 누구 돈이에요? 청약통장 만든 사람들, 그 청약통장 만든 사람들 돈이에요. 그거 다 쓰면요, 청약통장 이용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들어가려고 내 돈, 청약통장에 있는 돈 받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럼 건설사 입주하겠어요? 그냥 받겠어요? 청약통장에 들어간 내 돈을 가지고 집값 띄우는데 정부가 멋대로 써먹었다. 국토부가 멋대로 써먹었다. 근데 그 기금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그 기금에서 또 한 5조가량 꺼내다가 뭐 했어요? 재정적자 메꿨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정책대출 55조를 푸는데 은행에서 아까 22.5조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한 22조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올해 740조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3조는 이금융에서 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금융에서 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권에 나갈 수 있는 22조를 전부 다 정책대출로 풀면요, 전세대출 안 나옵니다. 이금융에서. 일반 주담대 안 나와요. 또 정부에서 정책대출 55조를 푸는 정책을 그래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근데
23년도에 왜 올랐어요? 24년도에는 왜 올랐을까요? 물론 거의 한 3에서 9월 정도가 올랐죠. 거의 한 반년은 오르고 반년은 떨어진 상황인데 특례 때문이죠. 신생아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신생아는 별거 없었고 디딤돌 때문이죠. 특례 보금자리로는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갑자기 특별한 대출, 없던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디딤돌, 전부터 디딤돌은 있었는데요. 디딤돌 소득 기준이 7천만에서 8,500만까지 늘어갔죠. 연. 그러면요, 이 사이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 자,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 사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혜택이 없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유리하죠. 그러니까 더 높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을 신규 수요로 끌어다 썼단 소리예요. 25년도에 신규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정책, 신생아 소득 기준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나올 수 있는 수요는 한계가 있죠. 왜? 신생아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신규 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 계획된 게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규 수요를 끌어와야 돼요. 디딤돌 그대로 나오지 않냐? 받을 사람들은 24년에 받았겠지 25년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를 만들어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국토부 장관 혼자서 막 낼 수 있냐? 국토부 장관 집값 띄우고 싶어가지고요 막 그냥 윗대가리들 절제도 안 받고 낼 수 있냐? 안 될 거예요. 저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신생아 특례든 디딤돌 소득기준 상향이든 다 위에 뭐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주도 하에 된 것이다. 근데 그 주도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탄핵 가결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탄핵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25년 부동산 시장 문제는 22년이든 23년이든 24년이든 여기서 정책 대출만 빼면은 즉 정책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DSR을 제외한 대출을 빼면요 요거는요 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그 비정상적인 시장은 왜 비정상적이냐면 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가 연도별 KB 거래량을 보면은 정책 대출을 그렇게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적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적다. 근데 2년이나 풀어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수요는 더 줄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소득자들에게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주거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소득인데 사기 애매한 사람들. 지원을 받으면 살 수 있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토대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왜 내 돈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고소득자들이 집 사가지고 집값 올리는 데 쓰이고 있죠. 그것도 고갈되고 있어요. 2022년에 왜 폭락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집값을 부양할 만한 대책은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2022년이 그 전에 뭐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죠. 97년 IMF 이후도 있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떨어진 시기도 있었죠. 근데 떨어지는 그 각도로 보면 22년이 제일 세죠. IMF 때 떨어진 것보다 22년에 떨어진 게 더 컸어요. 요때도 이걸 다 치면 얘를 넘겠지만 97년도도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떨어졌는데 요거는 불과 한 4달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이때가 제일 세게 나왔을까요? 경제위기는 이때가 더 컸을 텐데. 왜냐면요 이때는 매매가만 붕괴됐기 때문이에요.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붕괴 수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갔죠. 뭐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이 땅 구라에 속지 마시고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때를 제외하고 97년 하락이든 혹은 91년 하락도 있죠. 이때도 매매가 전세가는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럼 22년은 왜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까요? 매매 붕괴와 전세 붕괴가 같이 왔는데 이때는 붕괴까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왜 이때는 붕괴가 됐을까요? 전세 자금 대출이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때는 전세 자금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다른 정부 때보다 유독 폭등을 많이 한 이유도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폭등 엄청 많이 했죠. 금리만 내려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전세 자금 대출 없는데? 금리를 그렇게 내리면서 전세가를 폭등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원에서도 그냥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데 내가 빌려주는 돈을 늘려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실거래 가격 지수로 보면은 매매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통계 조작했습니다. 또 9월에 실거래 서울 실거래 매매 가격 지수 하락했는데 10월 나오면서 9월치를 다시 상승으로 바꿔놨어요. 부동산원에서.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면은 뭐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욕하면서 이번 부동산원에서 하락을 상승으로 바꾸는 그때는 뭐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자면 지금은 방향을 바꿔버린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0월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발표되면서 9월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 발표됐는데 9월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매매가가 붕괴하면요 버틸 수 있어요. 전세가 올려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죠. 물론 영끌족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전세가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요 영끌족뿐만이 아니라 갭투기꾼들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붕괴가 그때는 가속화되는 거고 2025년에 2022년처럼 빠른 붕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받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결코 2025년에 윤석열 정부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복형 금감원장의 콜라보로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했던 그 짓거리도 한계를 맞이했는데 그렇게까지 살려줄 만한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